안녕하세요. 산업책방에서 12번째로 다루게 될 책은 리베카 솔닛의 맨스플레인,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입니다. 이 책이 요새 여성분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는 것 같아서 읽게 되었어요. 책은 40대인 저자 리베카와 그녀의 친구가 고급 별장에서 그녀들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연파티에 참석하면서 생긴 일화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리베카가 책 한두 권 쓰지 않았냐고 어떤 돈 많고 당당한 남자가 대화를 청하면서 시작하게 되어요. 레베카가 그림자의 강, 에드워드 마이 브릿지와 기술의 서부시대라는 시공간의 소멸과 일상의 산업화를 다룬 내용의 책을 언급하자마자 남자는 올해 마이 브리지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책이 나왔다는 거 압니까? 하면서 말을 잘라요. 그는 그 중요한 책에 대해서 떠들기 시작해요. 보다 못한 리베카의 친구 셀리가 끼어들어 그게 바로 이 친구의 책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에게 잃지 않고 남자는 계속 장광설하면서 자기 이야기에 굉장히 심취해 있는데요. 셀리가 세네 번쯤 말한 뒤에야 그는 말귀를 알아들었고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죠. 알고 보니 그는 책을 직접 읽은 것도 아니었고 몇 달 전에 뉴욕타임즈 북 리뷰에서 서평만 읽었을 뿐이에요. 그 아주 중요한 책의 저자가 리베카라는 사실은 깔끔한 범주로 분류되는 그의 세상을 몹시 교란시키는 것이었기에 그는 놀라서 할 말을 잃었어요. 여자는 비교적 최근에 생긴 법적 도구인 금지 명령을 받으려는 경우에 먼저 어떤 남자가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법원이 믿게끔 만들고 다음에는 경찰이 그 명령을 집행하게끔 만드는 신뢰성을 갖춰야 해요. 어차피 금지 명령이 소용없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폭력은 타인을 침묵시키고 타인의 목소리와 신뢰성을 부정하고 타인이 존재할 권리를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한 방법이라고 하는군요. 리베카에 따르면 그동안 많은 여자들은 자꾸 여자를 가르치려 드는 남자들과의 싸움에서 짓밟혔다고 해요. 리베카 세대의 여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미래 세대의 여자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미국, 파키스탄, 볼리비아, 자바에서도 그렇고요. 대화가 어긋나는 것은 내가 알고 상대가 모르는 것을 상대가 내게 가르치려 들 때라고 해요. 여성도 생명권, 자유권, 문화와 정치에 관여할 권리를 지닌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려는 싸움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리베카가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를 쓰면서 스스로 놀란 점은 처음에는 재미난 일화로 시작된 글이 결국에는 강간과 살인을 이야기하면서 끝난다는 것이에요. 덕분에 리베카는 여성이 사회에서 겪는 사소한 괴로움, 폭력으로 강요된 침묵, 그리고 폭력에 의한 죽음이 모두 하나로 이어진 연속선상의 현상들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깨달았다고 해요. 참고로 이 책은 진짜 이런 폭력과 강간에 대한 이런 통계집을 모아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폭력, 살인, 강간 이런 쪽에 대한 이야기와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계속되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과감히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혐오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더 잘 이해하려면 힘의 오용을 총체적으로 바라보아야만 한다고 해요. 가정폭력을 강간, 살인, 성희롱, 협박과 별개의 문제로 취급하지 말아야 하고 온라인과 가정과 직장과 거리를 전부 아울러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체를 보아야만 패턴이 뚜렷해져요. 누군가 미국에서 대량 살인은 늘 백인 남성이 저지른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한 글을 썼는데 그 글에 대체로 적대적인 댓글을 남긴 독자들은 오로지 백인 부분에만 주목하는 것 같아요. 비록 덧없이 건조한 문장이긴 해도 다음과 같은 의학 연구 보고서의 문장이 말하는 바를 현실에서 말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해요. 남성이라는 성별은 출생 전 담배 연기에 노출된 것, 반사회적 부모를 든 것, 가난한 가족에 소속된 것과 더불어 폭력적 범죄 행동을 유발하는 위험 인자 중 하나인 것으로 여러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라고 말이죠. 폭력은 무엇보다도 일단 권위주의적이에요. 폭력은 내게 상대를 통제할 권리가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살인은 그런 권위주의 극단적 형태이죠.
남자는 욕망과 그 욕망이 퇴짜 맞을지도 모른다는 노여운 전망을 함께 품고서 여자에게 접근해요. 분노는 늘 욕망과 함께 존재하며 두 가지가 마구 뒤엉켜 한 덩어리가 된 상태에서는 언제든 성적 본능이 공격 본능으로, 사랑이 죽음으로 바뀔지 모르는 위험이 존재한다고요. 가끔은 정말 말 그대로 되죠. 미국 뉴욕에서 어느 가난한 이민자 여성이 세상에서 가장 유력한 남자 중 한 명의 경력을 뒤엎었던 적이 있어요. 아니, 그 경력을 진작에 끝장냈어야 마땅한 행동을 이제야 사람들에게 노출시켰다고 말해야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IMF 총재 스트로스칸입니다. 이로 인해 IMF 총재는 성폭행으로 고발당했죠. 이민자 여성은 IMF 전 총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이겼어요. 상당한 보상금이 약속된 듯한 합의 조건 중 하나는 침묵이었지만 말이죠. 서구 역사에서 대부분의 기간에 법은 결혼을 통해서 남편이 사실상 아내의 소유자가 되고 아내는 사실상 남편의 소유물이 된다고 규정했어요. 혹은 남자가 주인이 되고 여자는 하인이나 노예가 된다고 규정했고요. 게이와 레즈비언은 어떤 특질과 역할이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가 하는 질문을 진작부터 제기해왔고, 그런 물음은 이성애자에게도 해방적일 수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동성애자가 결혼을 하면 그에 따라 결혼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들의 결합에는 위계의 전통이 깔려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현상을 기쁘게 환영했어요. 동성 결혼을 많이 주재한 한 장로교 목사는 리베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성 커플들의 관계에는 오래된 가부장적 기본 설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죠. 그건 보는 사람에게도 아름다운 일이었다고 해요.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평등주의에 겁을 먹거나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것은 전통적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 전통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그 전통에 열광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보수주의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전통적 결혼을 보존하는 것, 사실 그보다도 전통적 성 역할을 보존하는 것이었어요. 리베카에 의하면 여자들은 늘 강간과 살해를 두려워하면서 산다고 해요. 물론 모든 남자가 다 여성 혐오나 강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게 아니죠. 요즘은 모든 여자는 다 그런 남자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는 점이에요. 리베카가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많은 경우 강간의 동기는 남자가 여자의 욕망과는 무관하게 자신이 그녀와 섹스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마음이었어요. 한마디로 남자의 권리가 여자의 권리에 앞선다는 생각, 혹은 여자에게는 권리가 없다는 생각이죠. 이렇듯 여자가 남자에게 섹스를 빚지고 있다는 생각은 어디에나 퍼져 있다고 해요. 남자들이 자신의 감정적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분노로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 흔한 현상이라고 해요. 다른 여자들이 자신에게 했거나 하지 않은 일을 갚아주기 위해서 엉뚱한 여자를 강간하거나 처벌해도 된다는 생각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까지 개략적인 책 내용 정리는 끝났습니다. 옹진이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성 참정권을 획득했던 1세대 페미니즘과 기타 제도적, 문화적 평등을 추구했던 2세대 페미니즘의 물결이 지나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페미니즘은 이미 끝난 것이라고 말해요. 더 나아가 페미니즘은 남성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것이고, 여성 중에서도 사회적, 경제적 처지가 다른 소수 집단에는 억압이 된다고 말해요. 리베카를 비롯한 여성들이 맨스플레인이라는 신조어와 페미니즘이라는 되찾은 용어로 조명하고자 하는 현실은 페미니즘이 이미 완료된 사업이라는 통념과는 달리 여성은 아직 평등한 세상에 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리베카는 미국에서 9천만 1명씩 여성이 폭력을 당하고 여성의 3분의 1이 성폭력을 경험하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수많은 강간이 실제로 저질러져서 여성은 일상적으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데도 많은 남성은 모든 남자가 강간범은 아니다 라며 각각의 사건을 예외로 간주하려 든다고 해요. 수많은 여성이 남성 파트너의 손을 줬고 그 역은 비교할 수조차 없이 작은 규모인데도 사람들은 젠더를 쏙 빼고 다른 요인으로만 문제를 설명하려 들어요. 리베카가 페미니즘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두 가지라고 해요. 하나는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분위기였던 유년기의 집안에서 어머니가 페미니즘 잡지 미스를 상간호부터 구독한 일이고, 다른 하나는 청소년이 되어 세상을 마음껏 탐험하고 싶었던 그녀가 여성은 밤거리를 내키는 대로
다닐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일이라고요. 리베카는 페미니즘에서도 결국 희망을 말해요. 어두운 사건과 전망이 가득할지라도 이만큼 걸어온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앞으로 걸어갈 길이 먼 것에 압도되지 말자고 말이죠. 자, 이제 온 기의 말 끝났고 이제 제가 읽고 느낀 점 사례입니다. 저는 꼭 남자들이 여자들을 가르치려 든다기보다 제 생각은 기성세대들, 나이 드신 분들이 남녀 가리지 않고 가르치려 드는 것을 좋아한다고 봤어요. 한국 사람도 오지랖 끝내주잖아요. 거기에 장리 유서가 뒤따르면 나이 어린 사람 입장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이 틀린 말을 해도 그거 틀렸다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물론 맞다 틀리다 같이 판단하기 어려운 주제들도 많아요. 저는 페미니즘이란 단어를 보고 떠오르는 이미지로는 과격함과 같은 긍정적이지 않은 이미지가 우선 떠올라져요. 한국에서는 1년 전인가? 슬로우워크 운동, 한국말로 잡년운동이 우선 생각나네요. 뭐 그건 그러려니 한다고 해도 좀 과격한 그런 운동 있잖아요. 페미니즘 이런 운동, 여성해방 운동들 중 말이죠. 저는 여자들 중에서 권리는 여자목, 의무와 책임은 남자목, 이렇게 이중잣대를 들이미는 여자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자가 2년간 의무적으로 군대 갔다 오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라던가, 결혼할 때 남자가 집해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막상 진명에는 공동화하려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 말이죠. 그래도 요새는 남녀평등에 대한 의식이 점진적으로나마 개선되어 가는 것 같아요. 결혼하는데 가장 걸림돌인 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뉴스 기사가 보도되었던 적이 있었으니 말이죠. 한국에서 진정한 남녀평등으로 가기 위한 초석으로는 저는 군대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황금 같은 20대 시기에 자기들이 2년간 개고생한 반면 여자들에게는 그런 의무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남자들은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2년간 사육당하면서 그동안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취향과 다양성이 철저하게 균일화돼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벌레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할 수 있는데 선임이 욕하고 갈구면서 벌레를 안 잡으면 모종의 불이익이 있다고 암시하고 남자가 그런 것도 못 잡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 벌레를 잡게 되고 한번 벌레를 잡아보면 또 잡는 게 사실 문제가 안 되긴 하죠. 뭐 이건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부터 벌레는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자기들이 2년간 군대에서 고생을 했으니 일종의 보상이나 아니면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게 되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오지 않으면 진정한 남자가 아니다라는 말이 돌기도 했잖아요. 군대를 갔다 오면 정점으로 한국 조직 문화를 배우게 된다고 하는데 아니 그거 꼭 군대에서 월급 10만 원 받으면서 배워야 돼요? 네, 참 그 점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군대 징병제의 수혜자는 군대의 최고위 간부들이라고 생각해요. 국방부 장관은 말할 것도 없이 대장, 중장, 소장 이렇게 뭐 원스타, 포스타, 파이브스타 이런 식으로 뭐 소위 별을 다신 분들 말이죠. 군대에 가는 장병들은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교육을 받아요. 북한은 사실 지금 언제 공개돼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예요. 김정일 때부터 미국의 벼랑 끝 전술로 핵 위협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관심을 끌긴 했지만 북한은 불량 국가, 미국말로 러브 컨트리, 그리고 북한 가난하고 자기 나라 국민들을 먹여 살릴 역량이 없어서 중국이나 한국 등 다른 나라들로부터 생명 원조를 받는 처지예요. 결론은 1991년 걸프전 이후로 일어난 적 없는 재래식 전쟁을 위해 한국은 징병제를 고수할 필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갑자기 징병제 그만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급진적이면 여파가 너무 크니 점진적으로 징병제 수혜자들에게 생각할 준비를 할 시간을 줘야겠죠. 저는 모병제를 하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큰 소외를 얻을 것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군대를 갔다 오면서 남자들은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군대에서는 한창 성적 호기심과 욕구가 충만한 남자들끼리 내무반과 부대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성관계 위반이라던가 성관련 문제가 끊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군인들은 휴가 때가 되면 성을 구매할 수 있는 업소로 가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물론 군대 모병제가 절대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우선은 현실 타당성부터 생각을 해봐야겠죠. 병사들의 월급과 처우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부분은 집단 지성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 모병부터 수정해야
해주고 건드려줘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발전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명백히 제조업 중심 국가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만 해도 제조업들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요새 들어서 산업의 첨단 산업 그리고 산업의 생태계들이 계속 바뀐다는 점이에요. 경영자들이나 관리자들은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를 창출할까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이디어 및 IT 시대인 요즘 더 이상 산업 시대의 오래된 이념과 이런 가치관인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프레임이 잘 작동하는지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요새 뭐 자율 출퇴근제 이런 뭐 구글의 이런 시스템이나 체제 같은 거를 은근슬쩍 조금씩 베끼고 모방하잖아요. 예. 저성장 시대인 요즘 더 이상 좋은 학교에 진학하면 좋은 직장이 기다리고 있고 좋은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한국 최고의 대학교인 서울대학교를 졸업해도 요새 백수들 많거든요. 저는 군대가 모병제가 되면 사람들의 생각이 더 다양해질 것이라고 봐요. 이 다양한 생각들은 청년들로 하여금 그들이 속하게 될 기업체나 법인의 더욱 다채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과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사과책방 12회를 청취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